네, 안녕하세요. 어슴 새벽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엄청난 저에게도 인생 책이기도 하고 인사이트를 많이 준 책인데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이고요. 나심 탈렙이라는 분의 이제 작가의 책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투자 현인들 역시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투자 서적 중에 인생 책이라고 또 소개가 되는 책인데, 굉장히 작가가 좀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좀 비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좀 암호 자산 시장에 이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저도 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분은 이제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은 아닌데 투자에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여러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거를 암호자산 시장에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제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리플 관련된 뉴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심 텔레프가 이제 행운에 속지 마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이제 한 줄로 사실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 책 내용이나 제가 느낀 점들, 뭐 암호자산 시장에 적용할 내용들 이제 설명해드릴 텐데, 일단은 인생은 운칠기삼, 그러니까 소위 한국에서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7이고 노력이 이제 3이다 이런 얘기인데,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단순히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차트를 볼 줄도 모르고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운이 전부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령 치과 의사나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을 해서 피아노를 더 잘 치고, 치과 의사 같은 경우도 노력해서 의사가 되고 꾸준히 매일매일 환자를 받고 하는 것들이 운이라는 영역에 끼어들 소지가 정말 낮은 직업군인데, 투자라는 직업군 자체는 태생적으로 복잡계,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 자체를 복잡계라고 부르는데, 인간 세상 사는 자체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들과 여러 가지 예측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있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예측할 수 없고 정말 노력이나 뭔가로 되는 게 아니라 운으로 해결이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다음 뭔가가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게 왜 운칠기삼이고 우리가 암호자산 시장에 그러면 우리가 운에 투자하고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건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고요. 우선 나심 탈레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레바논에서 내무부 장관 할아버지로서 엄청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내전이 시작이 됐는데, 내전이 뭐 한 2주면 끝나겠지, 뭐 한 달이면 끝나겠지 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그렇게 별것 아닌 걸로 예상을 하던 내전이 17년간 이어지면서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집안이 폭삭 망하고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와튼 스쿨에 간 다음에 다시 월가로 들어가서 금융면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파생상품 이제 트레이더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미국 전체 주가 지수가 아마 22% 정도, 이제 전체 주가 지수가 22%를 하루에 폭락하는 사태였어요. 그러면 뭐 개별 지수는 뭐 반토막 마이너스 80%, 90% 갔을 텐데, 정말 그렇게 블랙 먼데이를 경험하고서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를 또 깨달았다고 해요. 왜냐면 레바논에서 이제 내무부 장관으로 소위 완전 초엘리트 그 나라에서 살다가 예상치 못한 내전으로 그렇게 집안이 망하고 또 다시 블랙 먼데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도대체 세상에 운이라는 게 어떤 그 요소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운이라는 게 이제 뭐 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크다라는 얘기고, 물론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운이 안 오는 건 맞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한테 노력 안 하는데 운 좋게 성공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운 오는 건 맞지만, 대다수의 큰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걸 포장하는 것들이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작가가 말하기를 수많은 이 엄청난 투자 시장에 오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많은 스쳐간 여러 펀드 매니저들이랑 많이 봤을 때 한 3년 5년간 정말 돈을 엄청 떼돈을 벌고 뭐 100억 단위 뭐 이렇게 잘 벌다가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터지거나 금융시장이 뭔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들이 정말 수많이 많이 봤다. 그래서 장기간 20년 30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수많은 짧게 스쳐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나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 자기가 성공했다고 믿고 우쭐대고 자기의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정립을 해서 이 투자 스타일들을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뭐 펀드 매니저 및 뭐 이코노미스트든 여러 사람들을 이 책에서 굉장히 속 시원하게라기보다는 굉장히 비아냥대면서 까내려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우물 안의 개구리고, 단지 지금 잠깐 성공하고 있고 그것들이 자신의 방법이 전공법이고 굉장히 정답인 양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시간 지나고 보면 시간이 증명해 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자인데 조금 더 비관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또 안에서 이제 존과 네로라는 트레이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고, 네로는 엄청나진 않지만 미국 국채 같은 데 투자해서 꾸준히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인데, 존은 한 3년 동안 이제 또 근처에 살았대요. 그래서 엄청난 집과 수익을 내고 뭐 멋진 스포츠카도 이제 사고, 그리고 이제 좋은 집에 사는데, 네로는 이제 그렇진 못한 거죠. 그래서 네로나 특히 네로 와이프 같은 경우에 존의 와이프가 여러 자랑하는 거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너무 부러워서 우리는 왜 저렇게까지 못될까?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까지 못할까라는 불만을 삼았지만, 결국에 어느 한날 아침에 존의 운이 닿고 나서 업계에서 사라지고, 그 펀드 역시 회사에 엄청난 아마 2,800억 정도를 뭐 존이 회사에 벌어줬는데 결국에는 7,000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 역시도 엄청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장기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존 같은 사람은 정말 수많이 나왔다 사라지는 사람이고, 네로 같은 사람은 20년 30년, 그게 이제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라고 보는 거죠. 자신을 이제 투영해서 말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부류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존 같은 사람들은 수많이 스쳐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되게 놀랐는데,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편향과 비대칭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이제 어려운 단어라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가령 환자의 50%는 8개월 이전에 죽고 50% 환자는 8개월 뒤에도 생존한다. 그러면 이제 중앙값 자체가 8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이제 의사들이 암이나 어떤 췌장암이나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사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죠, 결국에. 그래서 8개월 뒤에도 생존하는 사람들은 근데 상당히 오래 살아요. 특히나 좀 건강 관리를 했는데 젊었을 때 암을 발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8개월 뒤에도 생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다가 상당히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비대칭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발병 후에 매우 빨리 죽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오래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이 비대칭이라고 하는 건데, 결과가 한쪽은 8개월 이후에 살아나는 사람은 엄청 오래 살고 8개월 전에 사람은 되게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 자체가 비대칭이죠. 그러면 이제 평균값은 이제 생존기간 이제 중앙값과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투자 시장에 좀 이제 매치를 시켜보면, 가령 이제 시장 상승 확률이 70%고 결과값은 이제 상승이 1% 정도예요. 그리고 시장 하락 확률은 30%로 낮은데 결과는 하락은 10%예요.
지금 이게 저는 약간 다우지수로 보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유동성 공급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환호해서 막 다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요새 미국 다우지수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고, 미국도 요새 뭐 미국인들은 워낙 주식 투자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높을 정도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대부분의 직장 이제 다 하는데, 퇴직연금도 대부분 주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호하는 지표를 보면 내년에 2020년에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내년 11월에 이제 대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하지만 이것도 예상일 뿐이지 모르죠. 근데 고점으로 가고 있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상승 확률은 60%, 70%더 높아 보이지만, 과연 기대값이 정말 높을까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확률은 더 높지만 기대값은 낮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하락 확률은 낮지만 결과 하락값, 기대값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죠. 지금 고평가 영역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평양과 비대칭, 중앙값의 무의미를 이 작가는 굉장히 주식시장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프로의 수익을 더 먹기 위해서 이 중앙값에 대한, 그러니까 상승 확률이 더 높다는 것, 그게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든 상승 확률이 더 높으면 거기에 자꾸 베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자기의 투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도 굉장히 멍청한 짓이다. 기대값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학자 이제 로버트 루카스가 과거의 정보로 부터 이제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이 전혀 쓸모없다는 주장으로 계량 경제학에 이제 일격을 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량 경제학이라는 게 예전에 과거에 있던 수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가령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이제 것들을 AI나 아니면 요새는 AI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데이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것들이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계량 경제학이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일격을 가했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로버트 루카스가 그래서 9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수상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예측 가능한 패턴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변형해서 적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암호자산 시장에도 세력들이 요번 XRP 가령 수요일 때 매번 올랐는데 똑같죠? 오를 거로 예상했지만 요번에 안 올랐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루카스의 관점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이제 합리적인 트레이더들은 월요일마다 주가 상승하는 패턴을 감지하면 이들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금요일에 주식을 매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월요일 상승 패턴은 곧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패턴이라면 그런 패턴을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패턴을 발견하는 순간 스스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죠. XRP가 매번 수요일 때 2년 앞에 2년 살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를 거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당연히 이런 패턴을 합리적인 트레이더들이 이번 수요일 때 전에 매수하면 오를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패턴이 무너진 거거든요. 결국에 세력이 이제 반대의 급부를 이용을 했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 반감기 역시도 안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잠퍼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 이때 오르나 언제 오르나 올라갈 거라고 보고 앞으로 시대적 방향성이 이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지, 이런 잠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이게 안 올랐으니까 팔고 나간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예전 계량 경제학이라고 하는 예전의 과거로부터의 패턴을 미래에 꼭 적용시킬 수 있다. 그것들은 세력이 충분히 이용을 하고 패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패턴이 바뀌어도 시대적 방향성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로부터 가져온 패턴만 믿는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번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오르네 라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 이런 내용에서 그런 관점에 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바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가는 이제 운과 그리고 희귀 사건이라고 불러요. 희귀 사건이 뭐냐면, 운은 이제 럭키죠. 이제 럭키고, 희귀 사건은 굉장히 희소성 있는, 이게 굉장히 발생하기 드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그 작가의 또 책인 블랙스완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주문을 해놓고 또 보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해서 제가 보고 또 요약을 한번 해서 말해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블랙스완이 뭐냐면 검은 백조예요. 검은 백조인데 보통 이제 백조는 희죠. 그러니까 이제 백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검은 백조는 없다. 백조는 모두 하얗다. 그리고 검은 백조가 근데 실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폴란드인가 어디서 발견이 됐대요, 호수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희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희귀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에 무너지는 투자자들이 무수히 많다. 전에 뭐 블랙 먼데이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버블이 심했으니까 예상이 됐겠고, 금융위기 사건, 그리고 뭐 유럽에 갑자기 이제 붕괴가 일어난 사건들, 여러 가지들 이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희귀 사건이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승리 확률을 극대화한다고 해서 기대값도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이제 제가 지금 다우지수가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기대값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우지수에 지금 돈을 넣는 게 기대값, 즉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작게 이길 확률이 높고 크게 잃을 확률이 낮을 때는 이제 더욱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제 러시아 룰렛 있잖아요. 총에다가 6발 이제 총을 내다 그 중에 하나만 넣고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건데, 굉장히 만약에 그 총알에 걸리면 죽게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러시아 룰렛처럼 낮지만 대형 손실 확률이 있는 전략을 사용하면 거의 모든 승리를 거두다가 어느 순간 결국 파산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기간 생존하는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추측이 틀렸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도 확실하게 한정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암호자산 시장에 또 대입을 해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모든 투자 서적을 읽을 때 요새,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저 역시도 기존에 정말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암호자산 시장 투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책을 읽을 때 암호자산 시장에 대입을 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과연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내가 러시아 룰렛은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정말, 왜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잖아요. 왜냐면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죠. 왜냐면 하이 리스크는 마이너스로 가는 폭 자체가 굉장히 크고 사이클도 빠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과연 이게 정말 러시아 룰렛처럼 손실 확률이 엄청 크고 정말 대형 확률이 있고 폭삭 망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대부분 대중이 인정하고 안전자산인 기존의 금융 시스템 및 부동산에 내가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주식시장에서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암호자산 시장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죠. 이거보다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뿐인 거죠. 그냥 수익률 자체로만 보면, 기대값 자체가.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반대로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서는 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기존 금융시장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위험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 똑같더라고요. 이분도 주식시장 관점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포지션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역시나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시스템이 지난 금융위기처럼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난번에 제가 계속 하워드 막스의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대중의 심리학 여러 가지들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정립되어 있는 그런 학문들처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오히려 이제 제로섬 게임인 투자 시장에서 대다수가 몰려가는 시장에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데, 그럼 대중의 심리상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똑같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 시장인데, 암호자산 시장은 조금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둘 다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지표로는 주식시장이라는 투자시장 자체에 대다수의 대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역발상이나 봤을 때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본이 있죠. 지금은 암호자산 시장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 책을 제가 절반 정도 봤을 때는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러니까 정말 투자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책인데, 투자를 그래도 경험을 좀 해보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투자의 생각을 송두리째 휘둘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까지는 저 역시도 암호자산 시장에 자꾸 대입을 해보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 끝까지 보고 나니까 이게 결국에 본질적으로 이 작가가 말하는 건 어떤 내용이고, 결국에 그 본질은 기존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자산 시장 모두 본질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이 작가가 또 이야기를 하기론 이제 운을 다루는 투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의 과학인데, 네트워크라는 게 보통 다단계라고 표현을 할게요. 다단계가 막 입소문이 나면서 서로 막 다이아몬드 그룹으로 물건을 팔고 아래 누구 팔아갖고 위에만 돈을 버는 이런 게 이제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도 하는데, 결국에 네트워크 과학이 뭐냐면, 말콤 글래드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안 보셨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티핑 포인트에서 소개한 이제 내용으로는, 이제 말콤 글래드는 유행 같은 변수들은 어떤 임계 수준점을 넘어서면 지극히 빠른 속도로 퍼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는 이제 유행 같은 것들, 이제 특히나 뭐 초등학생들한테 갑자기 유행이 나는 뭐 포켓몬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돌 어떤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는 얼마 전에 먹었던 허니 버터칩이라든지 이런 과자든 모든 것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여기 포함이 돼요. 비트코인도 유행 같은 변수에서 어떤 임계 수준을 넘어서면, 즉 이제 대중들한테 누구 한 명이 돈 벌었네, 근데 10명이 벌었네, 누구 100명이 했는데 갑자기 1000명이 돈 벌었네 라는 소문이 나면서 전 국민이 버블로 가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이 일정 수준 이상 퍼지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 뭐 종교, 사이비 종교나, 그리고 뭐 비트코인, 그리고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계점은, 이제 임계점이라는 게 그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차를 미는데, 멈춰선 차를 미는데 5명이서 밀 때는 그 절대값을 넘지 못해서 못 밀다가 딱 9명이 넘어서부터 그 차가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8명까지는 안 밀려요. 근데 9명부터 밀려요. 그게 이제 절대값이고, 그 임계점이라는 건데, 임계점 자체는 불안정해서 사전에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센 운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무언가를 꾸준히 했지만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느끼다가 허망한 실적에 상심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네트워크 과학들이, 제 생각으로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잔나비 밴드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하다가 어느 순간 대중이 입소문을 조금 타다가 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그 이제 티핑 포인트, 임계점에 빵 터트릴 수 있는 그걸 나옴으로써 큰 성공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고 싶은데, 뭐 적절한 예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암호자산 시장에 특히 뭐 XRP나 이런 걸 봤을 때 역시나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운이라고 했잖아요. 투자가 운이라고 했는데, 이 운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으면 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XRP라는 거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개를 봤을 때 꾸준히 이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거고, 나한테 운으로 한다고 하면 상승장, 불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불장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서, 이게 뭐 단순히 사이비 종교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근거 있는, 근본 있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뭔가 자신의 그 여러 가지를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 그 때가 왔을 때 역시나 그 운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지, 기존에 만약에 상심해가지고 내가 요번에 단타 쳐갖고 얼마 벌고 얼마 했는데 정말 단타 잘 치는 사람이 아니면 동전 앞뒷면 던지는 것처럼 동전 20번의 앞면이 나오기는 로또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확률이. 근데 계속해서 단타를 해서 수익을 내. 근데
그걸 하다가 실패를 해갖고 또 포기를 해. 그러면 결국에 운이라는 정말 불장이 진짜 운, 그러니까 단순히 5% 10%짜리 먹는 단타가 아니라 정말 뭐 10배 100배 가는 이런 상승장의 운이 왔을 때는 이미 지쳐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책을 보면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나 제 방식을 여기에 뭔가 투영을 하고 합리화를 해갖고 맞추려는 게 아니라, 책을 한번 보시면 이 저자가 운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운으로 투자해서 돈을 번 건데 우쭐대고 있다, 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 줄 때 돈이 번 거지 네가 잘해서 돈 번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쭉 리뷰를 해드리니까 한번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인생은 이제 비선형이라서, 이제 선형이 뭐냐면, 선형은 이제 쭉 선으로 이루어져서 예측 가능한, 다음에 어디를 선으로 갈지 예측 가능한, 비선형은 다음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이나 XRP가 이렇게 선형으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누구든 여기 다 투자해서, 전 국민이 다 투자해서 내일도 돈 벌고 모레도 돈 벌고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이나 투자시장 자체는 사이클이 존재하고, 가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고 하니까 비선형이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어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투자시장에서 돈을 못 벌고 돈을 잃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루 지식이 쌓이는 것에 이제 익숙해졌죠. 우리는 예전에 공부하면 하루 지식이 쌓이고 시험을 보고 잘 보고 공부하면 됐는데, 근데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 우리로서는 투자나 다른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 비선형이라는 이 곡선 자체가 우리한테는 적응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고, 비선형이 갖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우연히 지배하는 이 시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작가는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선형이잖아요. 인생도 비선형이고, 언제 운때가 오고 자신의 뭔가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준비를 해놨다가 그때 운이 오면 그 운을 타고 가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단타를 잘 치지 못하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99% 돈을 잃어주는 분들이 하는 행위는 이 비선형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도전을 했다가 포기하고 지고 포기하고 지고 수익을 잃고, 계속해서 이 비선형이라는 것 자체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뛰어들어서 돈을 잃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99%가 포기하니 비선형을 받아들인 1%의 사람들이 이 나머지를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아까 조은처럼 수많은 트레이더가 3년 5년 포기한, 여러 가지 한때 잘 벌던 사람들이 포기한 모든 부를 이 사람 가지고 초거부가 된 거겠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존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 운과 맞닥뜨릴 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확률을 우리가 대부분 좀 어떻게 보면 편향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재밌는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도 참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웃기고 재밌다라고 느꼈는데, 10,000명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다음 주 주가 예측을 50%에게는 5,000명에게는 오른다고 보내고, 나머지 5,000명에게는 떨어진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주식 뭐 투자 정보, 이래서 다음 주 뭐 다우지수 예측, 그래서 상승 그렇게 보내요. 다음 주는 이제 하락, 이렇게 50% 보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주가 방향대로 이루어진 쪽, 그러니까 다음 주 만약에 실제로 다우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상승한다라고 보낸 5,000명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요. 똑같이 다음 주는 상승이다, 다음 주는 하락이다, 또 보내요. 그럼 2,500명이 또 남죠. 또 반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맞은 쪽에다가 계속해서 보내면 한 500명, 한 100명 남을 때까지 보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문자 보낸 사람 자체가 엄청난 미래 예측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계속해서 뭐 몇 주간을 맞췄을 테니까. 이게 표본수가 클수록 계속해서 그 맞춘 횟수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말 뭐 50만 명을 시작했다 하면 더 높을 거고. 그러니까 뭐 500명, 50명 남을 때까지 그걸 반복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고액의
가짜 해외 펀드를 가입하라고 해요. 자기가 투자 운영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사기꾼은 이 단순한 방법으로 정말 문자값만 들여가지고 고액의 이제 사기를 치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기 방법이지만 대다수 대중이 여기 안 속을까요? 정말 많이 속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률이란 내용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확률을 믿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 확률 대박이야. 야, 10번을 맞췄어. 이게 확률이 지금 몇 프로냐? 이럴 텐데, 확률이라는 게 조금만 틀어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이제 해주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기준점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기준점 효과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마음, 이제 투자 마인드를 다스릴 때도 참 중요한 거라고 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문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다 얘기를 드리는 건데, 가령 우리한테 이제 100만 달러가 거저 생겼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했다가 만약 뭐 벌었다고 해도 되고, 그래서 100만 달러가 생겼다가 다음 달에 30만 달러를 잃어요. 그러면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고통을 받죠. 우리가 갑자기 뭐 한 10억을 벌었다가 5억을 잃으면, 5억을 번 거는 별 생각 안 하고 5억 잃은 것 때문에 엄청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이제 반대로 처음부터 100만 달러 했다 30만 달러 이런 이 내용보다 처음부터 70만 달러를 받았거나 아니면 더 좋게는 35만 달러씩 2번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고통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총액보다 증감,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더 쉽게 인식을 함으로써 부유한지 가난한지 판단할 때도 자꾸 이제 다른 기준을 동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얼마 70만 달러가 남았네 이 사실보다 10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해서 줄었네 이 증감을 더 쉽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뇌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면 사람들은 항상 기준을 재설정하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재설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감으로 재설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 자체로는 행복감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들은 차트라는 그림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을 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또 이 정도면 행복한 거라고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만드는 거다. 이제 뒤에 이제 세력들의 얘기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들이 투자를 할 때 보통 리플이지 뭐 250원 뭐 200원 하나요? 하여튼 여기서 가령 원금을 줘요. 원금이 뭐 한 600원이다. 600원을 주면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원금이 가면 와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증감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가격을 또 다시 빼. 이러면 다시 또 증감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이런 차트 그림을 그리는 거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세력이 그리는 게 만약에 리플이 10,000원이건 뭐 30,000원이건 아니면 뭐 4,000원이건 그 목표치라고 하면 그냥 서서히 가도 되는데, 이 그림을 왜 그리냐 이거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학문적으로, 그리고 이런 작가가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제 문장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상할 수가 없고, 세상 자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복잡계이기 때문에, 복잡계는 수많은 사람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금 우리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금융 천재들의 몰락, LTCM, 이게 옛날에 그 19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이제 채무 지급 불능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파산이라 국가 파산 선언을 한 걸 예를 들게요. 그래서 이게 옴으로써 금융 천재들이 몰락을 한 사태를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 아마 2명이 만든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돈을 투자자들이 돈을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너무나 들어와서 서로 이 투자사한테 돈을 굴려달라고 했을 정도로 난리가 났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예측을 했던 게 이제 빅뱅 아시죠? 빅뱅 이론이라고 우주가 창조된 사건. 그래서 우주가 창조된 사건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 낮은데, 그 사건보다 몇십 배 높은 확률로 러시아가 망할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이 금융 천재들이 만든 수학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모델이 우주가 생겨날 확률보다 몇십 배 낮은 확률로 리스크가 낮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사건이 블랙스완이죠. 블랙스완이 터진 거예요.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함으로써 금융 천재들이 LTCM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이 사건이 터져 나옴으로써 망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즉 수학적인 확률로는 위험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작가는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주 확률보다도 낮은데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확률이 낮은데라기보다는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니까 거기에 오류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오류 계산 자체가 인간이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물론 확률은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했을 테니까 낮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간이 만든 수식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불안정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파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역시도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이 시장 자체가 또 나오는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의해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두렵지만 받아들이긴 해야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하지만 역시나 똑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역시도 똑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에 의해서 붕괴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걸 그렇게까지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또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공식과 해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아마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면 리플 차트를 보고 막 언제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언제 올라갈 거예요, 이런 방송보다 조회수도 덜 나오고, 그리고 정말 그런 뭐 어떤 찌라시를 전하는 방송, 차트로 비트코인 뭐 전문 분석가 누구, 뭐 비트코인 트레이더 누구, 뭐 이래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의 방송들이 더 자극적이고 늘 공식과 해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더 아마 자극이 끌리실 텐데, 사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 방송을 하고 그렇게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실제 돈을 벌었냐? 아마 실제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계좌를 까보고 하면 돈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오랜 경험을 봤어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의 돈을 많이 번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정말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1%는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1%라는 거. 그래서 돈을 빠르게 벌고 확실하게 벌 방법을 찾는데 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송도 보고 자극적으로 빠르게 벌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투자의 지름길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과거 역사를 기반으로 10년, 20년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무조건 그 가치 투자고 된다라는 이야기도 이 작가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사라진 기업들은 그 다우지수에 상승된 이 폭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것들은 0으로 제로로 귀결했잖아요, 결국에. 근데 만약에 장기 투자를 무조건 하라 그래요. 근데 수많은 사라진 기업에 투자하면 0이 되는데 장기 투자하면 완전 깡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라진 기업이 아니라 남아있는 승자가 될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절대적 기준으로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현존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책의 좀 마지막 제 리뷰를 좀 정리를 하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끝내면, 시장의 흐름에 거스르지 말고 파도를 타되, 내가 이제 서핑보드, 내 서핑보드면 내 종목이죠. 내 서핑보드가 제대로 된 것이어서 진짜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할 수 있는 보드인지 계속 잘 체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겸손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번 상승장을 통해 또 돈을 벌고 자산을 증식을 해도 정말 겸손을 해야겠구나. 정말 큰 파도가 올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파도를 잘 탄 것 뿐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시장을 분석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운을 거머쥐었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자만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파도에서 큰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 것, 그리고 즉 운이라는 이제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 그 파도를 올라타서 수익을 낸 게 내 실력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좀 이 책에서 굉장히 깨달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낸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준비를 해서 이 시장에서 잘 기다리고 했던 게 대단한 것이지, 내가 수익을 낸 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리플사 기술이 뭔가 알아갖고
내가 미래를 예상해서 돈 번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이제 여러 잔파도들을 모두 타서 수익을 내려 하는 것은 동전 이제 앞면이 계속 나오길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게 5%짜리 10%짜리 작은 파도들은 계속 수익을 내려 하는 게 정말 확률 싸움인데, 이제 투자 시장 자체는,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블랙스완 사건들이 존재하고 세력들이 정말 가려는 방향과 다르게 개인들이 반대 포지션에 있으면 또 반대로 가는, 이런 정말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잔파도 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저는 하게 됐고요. 물론 그럼에도 정말 잘 그걸 보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제 능력에선 그게 안 된다는 걸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이 이번 상승장 통해서 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책에서 말해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 상승장에는 1,000만 원 벌었으니까 내 자산의 60%, 600만 원 정도는 이 게임에서 제외를 시켜두고 400만 원 갖고만 경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가령 한 10억을 벌었으면 6억 정도는 내 자산,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부동산도 좀 더 안정적인 거 해야겠지만 내가 살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뭐 금으로 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좀 60%는 제외시켜두고 400만 원만 다음 사이클에 다시 또 도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암호자산 시장이 미래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지만 미래 예측이 전혀 우리는 할 수 없고 블랙스완이 있을 수 있고 운이라는 게 다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리스크 손실 회피를 한다라고 하면 40%만 들어가서 60%는 안전한 곳에 좀 두면, 만에 하나 암호자산 시장이 향후에 정말 큰 변화로 인해서 다음 뭔가 기술로 대체되거나, 뭐 예상은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예상치 못한 하여튼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40%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는 그런 매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내 운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라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쭉 보면서 많은 걸 전 느꼈는데, 제 투자 서적 관련 중에는 거의 인생책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뭐 한 5년 전에만 봤어도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운이라고 했을 텐데, 좀 굴러보니까 알 것 같아요. 뭐 IT 업계나 그 다음에 여러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이 다 대입을 해보니까 주변에 정말 잘 나가던 친구들이 사라진 케이스 정말 많거든요. IT 업계에도. 근데 그럼 보면 그때 운때가 맞아서 잘 나가는 거지, 사라진 케이스가 더 많구나라고 보면 결국에 그 당시엔 그걸 모르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성공한 거야 라고 하고 주변에 강연도 다니고 주변에 뭐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 그게 되게, 이 저자는 말해요. 되게 가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책에서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나 여러 펀드 매니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까는데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뉴스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XRP를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XRP와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국제 송금의 효율화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XRP가 머니그램 얼마 전에 하고, 뭐 지금 또 여기 나오죠. 샌드프렌드 CEO가 리플의 XRP 결제 솔루션 통해서 고객 수수료 75% 절감,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이 기술의 혁신이 실제 생활에서 뭔가 혁신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나오는 건데, 리플의 이제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리플의 이제 공략 시장 자체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스위프트가 제일 크게 하고 있는 시장이죠. 외환 시장, 그리고 기업 대금들, 이제 무역 금융 이제요, 돈이죠. 그래서 트레이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 돈을 보내는 시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 송금, 지금 이제 머니그램이나 뭐 빗소 같은 데서 거래소에서 지금 이미 시작을 해서 스타트에 끊은 게 이제 개인 송금 리테일 레미턴스라는 시장인데, 지금 개인 시장 송금 분야 자체가 가장 볼륨이 작아요. 왜냐하면 외환 시장 자체는 스위프트 시장 자체가 막 몇 천조 엄청 크죠. 거기 같은 경우 엄청 크고, 다음에 기업들 간의 돈이 가는 시장도 엄청 커요. 개인 송금 같은 경우는 제일 작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리플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 이 시장을 먼저 시작했냐라고 하면, 리플이 지금 뭐 지난 분기 막 3배씩 상승하고 보면 계속 전고점을 이제 상승해 가면서 그 전 거래량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개인 송금 ODL이 이제 볼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림을 리플이 그리고 있냐라고 하면, 개인 송금 분야로 시작을 해서 개인들한테 먼저 체감을 해주고 수수료도 뭐 75% 이런 식으로 정말 절감이 되고 정말 빠르게 소액도 송금할 수 있다는 걸 개인들한테 보내주고 시작을 해야, 개인들한테 유동성이 조금씩 늘어나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업 대금 송금에서 조금 작은 기업들, 정말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개인 그 송금의 물량 어느 정도 큰 게 그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대금 중에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돈을 보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또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는 중견 기업들이 또 그 다음에 돈을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싸고 빠르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보내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외환시장까지 가겠죠. 그래서 리플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부터 이제 탑으로 올라가는, 아래서부터 조금씩 볼륨을 키워가지고 위에 큰 시장으로 가는 이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부터 뚫으려고 하면 볼륨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려고 하면 무리한 뭔가 시스템 확장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은 여러 나라 SEC들, 나라 이제 금융위원회의 제도 때문에 XRP ODA를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마냥 기다리면 언제 이 시스템을 대중화시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빈틈이 있는 개인 송금, 여러 가지 법 제도화부터 빈틈이 있는 것부터 뚫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 결국에 이게 뚫어서 개인 송금 조금 커지다가 중소기업까지 커져. 그래서 기업 무역 대금도 조금 할 때쯤 되면 나라에서 가령 SEC들에서 증권이 아니다라고도 허용을 해주고, XRP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면 막 인도시장 이런 데가 터지면, 그 다음 갑자기 무역금융이 한방 뻥 터지고 외환시장까지 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댐에 구멍이 나갖고 물이 조금씩 새다가 어느 순간 뭐 하나 그 조약돌 만한 구멍이 새다가 어느 순간 벽돌 만한 게 새요. 물이 새다가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벽돌이 갑자기 한 번에 10장 와르르 하다 댐이 확 무너지잖아요. 이런 효과를 지금 리플은 노리고서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리플이 개인 송금 시장에서 XRP 안정성 및 유동성 볼륨 등을 알리는 그 테스트를 지금 굉장히 해서 유동성도 조금씩 늘어나가고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 이걸 이제 홍보하는, 왜냐면 은행들이나 나라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러 대중들, 가령 만약에 은행의 그 외환 송금을 담당하는 기업 부서 사람이 개인 송금으로 XRP를 만약에 이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안정성도 좋고 뭔가 서비스가 진짜 좋았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자기 와이프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도 이런 거 한번 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추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저 책에서 얘기했던 네트워크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사가 가고 있는 이 전략 자체도 굉장히 저는 똑똑하다고 보고, 굉장히 무리하지 않고 정말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라고 봐요. 리플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 무역 대금을 만약에 한 번에 송금하기 위해서 좀 뭔가 그 ODL 서비스를, 물량 유동성 자체를 굉장히 큰 볼륨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리스크가 컸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작은 데서 사고가 터지면 그건 메꿀 수가 있지만, 조금 큰 데서 사고가 터지면 정말 롤백,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회귀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리플사가 정말 똑똑한 그 사업 전략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XRP에 환상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로 좀 업비트 이야기를 하면, 저도 좀 굉장히 업비트 상담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화가 났는데, 전에 업비트가 11월 20 며칠 날,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그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 터지고 공지를 올렸어요. 대부분의 이제 모든 자산은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을 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최소
그러니까 최대 이제 2주 정도 안에는 우리가 모든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2주가 지난 어제 시점에 공지를 또 슬며시 띡 올렸더라고요. 정말 이게 웃긴 게 공지 내용이 뭐냐면 암호화폐 원래 서비스 시스템 개선 중인데 작업 완료까지 추가 시간 소요될 거다. 그래서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르고 그냥 추가 시간이 더 걸린대요. 근데 이게 정말 상당 부분의 자산을 여기다가 묶여놓고서 기간도 명시를 안 하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유도 뭐 원래 시스템 개편이라고 하는데 업비트가 요번에 정말 신뢰를 바닥으로 떨구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를 띡 내고 사실 여기에 뭐 댓글 기능 당연히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건 이해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도 그냥 공지 내용만 계속해서 상담원이 답변을 하지 별도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이제 제 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업비트에 조금 규모가 있게 맡겨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뭐 팀장한테 물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고객님의 자산은 안전합니다. 이 얘기까지는 해주는데 정말 내 자산이 안전한지 내 XRP 수량을 여기 좀 놔뒀는데 이게 안전한지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해도 그냥 공지만 계속 갖다 붙이더라고요. 상담방에다가. 그래서 좀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냐 어떻게 이거 감당할 거냐 얘기했더니 위에 팀장한테 잠시만 시간 달라고 하더니 제 자산에 대해서 안전 확인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입출금을 얼마나 더 연장할지 기간도 없고 그냥 또 이제 무작정 연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입출금이 풀리고 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업비트에서 제 개인 지갑으로 뺄 것 같아요. 업비트가 지금 요번에 580억 굉장히 큰 규모가 좀 털렸는데 이게 지금 본인들 자산으로 메꾼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좀 더 나은 거래소 어디가 있을까 지금 찾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공지를 못 보셨다고 하면 상당히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기간을 입출금을 제한을 한다라고 업비트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말에 다소 화가 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화가 나실 수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점은 이제 아쉽게 생각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뭐 주말 동안 제가 거의 1시간 지금 뭐 55분 뭐 이 정도 동안 지금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좀 차트를 보거나 지금 뭐 한번 거래소 들어가서 리플이 257원 여전히 굳건히 리플 가격 안 올랐죠. 네, 리플은 늘 한결같아요. 가격이 참 이렇게 한결같아서 더 믿음이 가요. 257원에 있는데 한번 이제 지켜보자고. 저는 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바닥을 한번 하고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200원이 가건 180원 정도가 가건 전혀 동요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금융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 낮은 가격에서 많은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없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물량 던지면 이거 영원으로 가요. 영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세력들의 물량을 털려면 고점에서 대중들이 엄청 홍보가 돼서 많이 들어올 때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거래량 터지잖아요. 여기도 거래량 터졌지만 이럴 때 거래량 터질 때 가격 올리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터질 때 털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없는 건 아닌가, 이 리플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설사 리플이 망하더라도 세력들이 자기 돈들 손에 안 불려면 털고 나가려면 뭐 올리고 털고 나갈 거예요. 그래야 자기 물량 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 코인들 중에 제가 알트코인 중에 잡코인 중에 실제 개발하지 않는 코인들도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이런 잡코인들 개발 안 되는 것들도 세력들이 한번 털고 나가려면 거래량 터뜨리려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털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팔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더 살 자리다 그렇게는 제가 이야기 드리진 않을게요. 그건 이제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하지만 팔 자리는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플이 XRP가 싫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갈 거다, 난 이거 미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절하고 나가셔도 돼요. 그건 이제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인데, 제 투자 방식이나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상당 부분 동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팔자리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 좀 많은 자신에게 생각의 포션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이 길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고요.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 새벽이었습니다.